고수들의 정치해부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반에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이 되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한번 누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먼저 오늘 정치 뉴스를 까볼 네 분을 한번 모실 텐데 한 분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먼저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장성철 우리 공농센터의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기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님은 아직 차가 막혀서 도착을 아직 안 하셨는데 오늘 이따가 감격적인 오시면 날입니다, 저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얘기 중간에 껴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사회도 깐다 이제. 괜찮아. 사회자도 까. 자, 갑자기 감격적인 날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 뭐가 이렇게 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동훈 대변인하고 첫 방송이에요. 한 번도 방송을 해본 안지 적이 오래됐거든요. 근데 왜 우리 이동윤 대변인께서는 아직 반가워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 우리 소장님은 왜 반가워하실까? 이게 좀 글쎄 말이에요. 당황스러운데요. 예,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 국회에 있을 때 네, 아주 대단히 영향력 있는 네, 기자로서 네. 저희들을 항상 괴롭히고 아, 막 술 먹이고. 그렇게 원활한 사이는 아니었다. 그 친하게 되게 지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이 솔직히 괴롭힌 거는 있는데 괴롭힌 건 있다. 인정. 근데 이제 다른 그게 기자들이 봤을 때는 장성철 소장님이 네. 지금은 저렇게 우습게 보여도 네. 당시에 누가 우습게 엄청난 봤습니까? 보좌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무성 오셨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중요한 얘기를 하려니까 오셨네. 예. 두 분의 얘기 사실 전혀 궁금하지 않고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께서는 오신 자. 게 저는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던 얘기 마저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예. 저 김무성 의원님,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하셨고 또 친박 실세 최경환 부총리 하셨던 최경환 원산을 의원님 물어보시는데. 보좌관 하셨고 그래서 당대의 그 최고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앞에 가면은 전부 고개를 못 들고 형 뭐 좀 알려줘. 그러면 이제 장 소장이 잘 나갔었다. 뭐 이렇게 정보도 골라서 하나씩 주면서 드리고. 이 기자들을 가지고 놀던 가지고 대단한 그게 보좌관. 제가 가지고 노셨어요. 당시 이동훈 기자님 모시고 잘했어요. 그랬구나.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서로 뭐 대단한 존재였다 뭐 이렇게 지켜 세우시고 계시는데 뭐 실제로는 그거 아니에요? 약간 공방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니 저녁에 술을 많이 먹이셔가지고 그게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네. 술을 많이 먹으면서 약간 조금 뒷담화도 많이 까시고 막 그랬구나. 저 의원들 뒷담 많이 깠죠. 의원들의 뒷담화. 그런 약간 뒷담화를 까는 동기네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네. 다 깐다 방송 나온 이유가 그거에 옛날부터 우린 깠거든. 같이 깐 의견이 있으니까. 같이 가던 사이. 예. 알겠습니다. 술 먹으면서. 제일 많이 갔던 사람 누굽니까? 김무성 당시 모실 때. 많이 깠어요. 원래 그때 그렇죠, 시절이구나. 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많이 또 바쁘시고 요즘 바쁘시고 차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약간 좀 늦었습니다만 저 이해합니다. 예. 그래도 호다닥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행사 겸 국민 임명식 이렇게 같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보고 싶은 인물들이 안 왔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야당의 그 전 대통령 분들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와가지고 나는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네. 안 와가지고 좀 아쉬웠다. 그런데 우리 네 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했냐라는 생각. 왜 했냐? 네, 그것도 8.15 날. 왜 했냐? 예, 8.15 광복절은 온 국민의 축제의 날인데 네. 대통령 취임식 저번에 했잖아요. 간략하게나마. 그런데 임명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또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통합을 보여주고 싶어한 임명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진영 분들은 안 왔다고 해요. 네.
가서 무조건 가서 김한 기자 그렇게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음. 가서 좀 축하해주게 갑시다. 아프다잖아요. 아파요? 네. 그래도 2번 3번 찾아가서 약도 입에다 넣어주고 음. 금손이 데리고 가야 돼요. 119 태워다가. 119 그런데 안 왔잖아요. 네, 못 왔어.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의 퇴색되지 선택이죠. 않았느냐. 근데 이제 초대를 했는데 안 온 거죠. 그렇죠. 안 간 거는 저는 안 간 쪽에 책임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서운해. 그래도 네. 그래도 초청하는 쪽에서 삼고초려 10번 찾아가서 네. 계속 이제 모셔와야죠. 그 점은 좀 아니, 아쉬웠어요. 아닌데 뭐 초청을 했고 네. 그리고 뭐 오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안 온 쪽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은 이미 넘어갔고 거기서 이걸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건 그쪽의 선택이었던 건데 기회를 걷어찬 건 본인들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한 번 전화해가지고 좀 오세요라고 모르지 이제 뭐더 했을 끝나고 수도 있죠. 그건 뭐 그다음 모르는 10번은 거니까. 해야지 그래도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전 대통령들의 약간 지금 정권에 대한 항의, 뭐 불만 이런 거를 좀 표시하기 위해서 안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불만을 표시하는 게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냥 뭐 들러리 서기 싫다였을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굳이 가서 축하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었겠지만, 근데 뭐 8.15에 왜 했냐라고 하셨지만 결국에 이 행사 자체는 분명히 어떤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청 대상도 알려졌던 거고, 그리고 뭐 광복절을 왜 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성격으로 보면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네. 이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 국민들이 이제 독립되고 해방됐던 날이고 네. 국민들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임명받는 어떤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본인들이 나오지 않은 거는 본인들 책임이다. 본인들이 기회를 저버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의 국민 주권은 50%의 국민만 국민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 50%의 국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 초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거절을 했으니까. 근데 정무적으로 보면 임명식이랑 광복절 기념식을 같은 날 배치하는 게 좋은 선택이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행사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도가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임명식이 주목도를 높이는 행사처럼 기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광복 80주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79주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에 더 힘을 실었어야 되는 기획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임명식에 더 힘이 실리면서 사실 지금 광복절 기념식 80주년 기념식 우리 아무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한복 입고 앉아 있었던 그림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뭐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사람들이 이제 뉴스 고관여층만 부여를 하고 사람들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장면인데 이번의 경우에 전야제, 기념식, 임명식 이렇게 세 개가 가면서 좀 이게 뭐였지? 이게 아까 행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연달아 행사들이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전야제 때 드론쇼 하고 싸이 나오고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임명식을 또 하니까 어제 밤에도 무슨 행사를 했는데 오늘 이걸 또 하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겨레 기자가 이제 저런 얘기하면은 정말 폭망한 거예요 행사. 뭘 그러니까 폭망까지는. 이 행사나 이제 글도 그런데요. 사실은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으면 최고고. 근데 이번 행사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저 무슨 가수들을 갖다가 이승환 뭐 이현미 불러놓고 그 보수 정복 오라는 거는요. 야, 그거 우리끼리 할 테니까 너들 오든지 말든지예요. 근데 이게 뭐 너들 오든지 말든지고 승의를 안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사 기획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좀 엿먹이려고 이렇게 행사를 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진 이게 않죠.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 행사는 그 이준석 대표가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취소하세요라고 이제 그 전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빌미 삼아서 사실은 취소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행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욕만 먹고 돈만 쓰고 욕만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많이 힘드시구나. 사람이 뭔가 힘들면은 그런 식으로 이벤트 벌려가지고 스스로 위안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김건희 여사가 마음에 이게 참
늘 이제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명품 시장하듯이 이런 행사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욕망 우리가. 아니야 욕망? 또 다른 욕망 명품? 아니야 욕구? 또 다른 그러니까 형태의 저- 명품. 제가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행사하고 뭐 자기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2달 대통령 하고 나서 뭔가 좀 많이 근데 마음에 이게 상처가 생기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하루만 얘기하면은 가수들이 파란색 옷을 또 이상하게 맞춰 입었더라고. 그거를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한 건지 좀 얘기를 희한했어요. 했겠지. 예. 파란색 옷으로 좀 그럼요. 입으라고요. 근데 예. 제가 이게 그러면은 통합을 위한 겁니까? 제가 나가는 방송들하고 톤이 상당히 달라갖고 지금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니요 하세요. 아니 근데 국민 임명식을 네. 저도 다 지켜봤는데 네. 솔직히 그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러나는 시간은 뭐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다 앞에는 뭐 시민들이 좀 주인공이고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 기 좀 살려주십시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막 최고 만세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으면은 행사를 그렇게 안 짰죠. 그렇지. 근데 그 행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결국 시민들이었고 네. 광복 80주년에 맞춰서 80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뭐 마지막에 뭐 내부는 또 따로 있었지만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뭘 했냐? 이 임명식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각자 좀 바라는 것들을 써서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 직접. 그러니까 대통령께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게 저는 이번 그 행사의 정신이었다고 보지. 이걸 뭐 이재명 대통령 만만세 하려고 했으면 행사를 그렇게 안 짰죠. 이재명 대통령 2시간 내내 나오고 뭐 뒤에 휘황찬란하게 뭐 있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행사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 봤으니까. 시상식 같은 경우에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이제 대상 같은 거, 주연상 같은 걸 마지막에 받잖아요. 마지막이 주죠. 네. 뭐 2-3시간의 시상식에 앞에 무슨 작품상, 뭐 음악상 다 받더라도 기억은 잘 안 나고 마지막에 대상 받는 사람만 기억나는 거예요. 여우주연상. 네, 네.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대상 받은 거 딱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 뭐 마지막에 나왔다라고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행사는 이재명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 드는데 그 하여간 조금 좀 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좀 민망하지 않았느냐 8.15 때 그런 생각 계속 들었고 참여하지 않은 어쨌든 야당도 잘못이고 그런 행사를 기획한 여당 여권 다 까네요, 대통령실 진짜. 네. 다 잘못이다. 근데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히려 좀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8.15 기념사 괜찮았거든요. 그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에 비교하면 굉장히 좀 내용도 의미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교하면 안 되죠. 예,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행사를 연달아 3번을 해버리니까 네. 이 행사의 내용, 행사의 형식 이런 거에 기념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대통령실 이제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본질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가려지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기획이 됐다 1박 2일의 이 일정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우리 김한 기자님의 목 상태 괜찮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 괜찮습니다. 같은데 예. 예. 뭐 항상 괜찮으시죠? 그런데. 컨디션이 약간 좀 난조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목이 원래 별로 안 좋은데 예.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물 한 잔 예.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 우리 김한 기자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전에 그 엠번방 특종 있죠? 예, 그거 잡아내신 분입니다. 예. 최고의 기자예요. 민한 그럼요. 기자, 김한 예. 기자. 아주 그냥 대단하시고 그냥 그 끝까지 그냥 끈질기게 기자하시는 그런 기자 정신이 있는 아닙니다. 그런 분이에요. 아유, 끝까지 다 깐다. 뭐 이런 느낌. 김완입니다. 김완이에요. 그냥 왔다예요. 그냥. 예, 아주 그냥. 제가 예전에 화상고 시절부터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때도 혹시 저를 네. 뒤캐는 보이자. 예. 예, 아주 좋아했습니다. 오늘 처음 뵀어요? 네,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미 아부도 아. 했어요. 예. 갑자기 또 김한 기자님이 절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뜨끔한 것도 있네요. 약간 경찰 만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 어쨌든 김한 기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김한 기자님은 뭐 이제 지금 소속도 아직도 한겨레 20일인가요? 네, 지금 한겨레 21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종 앞으로도 몇 개 더 하실 거예요. 취재하시는 거 좀 보니까 도와주십시오. 대단해. 예, 도와주십시오. 뭐 지금 취재하고 여기가 이제 특종 보따리 아닙니까? 예.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게 있다면 살짝 뭐 저희 연질 줄 수 있나요? 제가요? 예, 예. 저희는 지금 그 삼보토건 주가 조작으로 진짜 누가 돈을 벌었나 그거를 파고 있고 그다음에 뭐 ODA랑 EDCF라고 지금 이제 그냥 언론에서 쓰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것만 해도 5조고 예를 들면 저희가 보도했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6조 정도 그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뭐 이런 거 좀 보고 있습니다. 누가 연루됐습니까? 네? 누가 연루됐겠죠. 저 알 수 없는 미소. 네. 누가 연루됐을까? 네. 누가 됐을까? 네.
네. 조금만 기다리면 알 수 네. 있는 건가요? 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받고 있습니까? 조사 받고 있는 분들이죠. 네. 예. 아직 출석 안 한 분도 있고. 이거는 있고. 특정이 됐네. 특정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뉴스로 나오겠네요. 그 소식이. 네,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님의 기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 10시부터 아까 한 45분 전부터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이 현충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야 대표가 만날 일이 많은데 언제까지 약수도 안 하는 상황이 계속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오는 22일 또 이제 야당 신임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닐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저기 저 국민 임명식 때도 네. 야당 여당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만나가지고 지금 쌩깠어요. 등 돌리고 쌩깠어요. 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회 안 좋은 모습.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이 사실 보기 좋지 않거든. 8.15 기념식이죠. 예. 8.15 기념식.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인데 그 어떻게 저기 야당 그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그렇지. 비대위원장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 연출했는데 오늘도 아마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그게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먼저 좀 도발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사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물론 뭐 내란 사건 가지고 뭐 국힘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글쎄요 정치의 영역이란 게 원래 그랬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22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가 등장을 할 텐데 네. 굉장히 또 강성 대표 누가 되더라도 네. 뭐 김문수가 되든 장동영이 되든 그런 분들이 등장하실 텐데 또 정청래 대표하고 훨씬 더 각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야 공이 지금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강성들만 뽑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이거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닙니다. 좀 이따 국민의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전당대 대표로 됐고 그러면서 이분은 그야말로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죠. 내년에 지방선거 이기고 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2년짜리 대표를 해가지고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총선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대권까지 자기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보가 점점 더 강성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정치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요 더 험한 장면들 만들어질 거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정당이 다 똑같아요. 민주당은 권리당원만 바라보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만 바라보고 있고 개혁신당은 이준석만 바라보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조국만 바라보고 있고 네. 정당이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각자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동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대화 타협 조정 이거는 국회에서 정치에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풀 수 있는 거는요. 여당이 풀어야죠. 저희 김무성 대표가 여당 당대표나 원내대표 할 때 네네. 처음에 국회에 딱 출근할 때요. 항상 야당 원내대표, 야당 당대표실 먼저 갔어요. 있던 없던 먼저 가서 봐라 여기 당대표 오셨나 원내대표 오셨나 없으면은 그냥 그래 니들 열심히 하거라 있으면은 좀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침에 뭐 8시 뭐 7시 반에도 만나고 막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친목을 다졌는데 지금은 막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면은 아씨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앞으로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아주 원수처럼 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어쨌든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대상이잖아요. 뭐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도 뭐 윤 전 대통령과 이제 계엄 직후에 통화를 뭐 추경 원내대표가 하기 전에 또 뭐 당시 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랑도 통화를 하고 뭐 이랬던 정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엄을 어떻게 보면 돕는
혹은 협조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누가 이제 협조를 했느냐 이거를 또 규명하고 있는 과정이고 뭐 공천 개입 외에도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이제 누가 뭐 어떤 사이였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조사하면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태가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어떻게 보면 후폭풍, 후유증들이 남아 있는 상황들인 거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 야당이니까 우리 무조건 대화해, 무조건 만나, 무조건 소통해. 이게 지금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셨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빠르게 만났고 그리고 뭐 그 외에 개혁신당도 사실은 만나셨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도 하고 부탁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난날의 사태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거죠. 박성민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그리고 내란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네. 과반수 의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법안이나 예산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럽고 치사해도 와서 야 그래도 좀 우리 대화 좀 하자, 타협 좀 하자, 법안 처리 좀 해줘라, 메인베이로서. 예산 좀 하자 네. 이랬을 텐데 그냥 뭐 국민의힘 무시해버려도 모든 법안 처리, 예산안 처리 다 할 수 있으니까 무시당할 짓도 좀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국민의 의석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 협치 안 해도 되는 대상 아니야 했지만 그거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이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도 국민들이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였죠? 윤 정권 진행 중이었잖아요. 네. 윤 정권 재임 시절에 심판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뒤에 국민의힘이 뭐가 변했고 뭘 반성했고 계엄 이후에 뭘 어떻게 했죠? 지금도 보면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유력하다고 얘기되는 후보들이 결국 윤어게인 외치는 후보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 혁신, 쇄신 외쳤던 사람들은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하고 왕따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 주소기 때문에 이걸 뭐 민주당이 무조건 오만하다 이렇게 볼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은 네.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취임사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뭐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물론 레토릭일 수는 있는데 초반에는 원래 대통령 되면요 나라 참 잘 다스려 보고 싶지 않겠어요? 대통령 되면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누군 잘- 못 해봤어요 여기서? 저희 다 몰라요. 잘해보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야당 관계도 잘해보고 싶고 자기가 중도 보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 통합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뭔가 자꾸 삐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 등장하셔가지고 강성으로 치닫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지금 국민 임명식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왜? 그러니까 국합 배드캅이 아니에요. 국정이라는 거는 수사가 아니에요. 국정을 어떻게 국합 배드캅으로 합니까? 그 대통령실하고 적어도 당하고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해야죠. 손발 맞춰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무슨 뭐 수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명청 얘기하잖아요. 네. 명청 전쟁한다는 얘기도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장승철 소장 보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 때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야당을 챙겼는데 우리 박근혜 그때 당시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 재연 보는 것 같다니까. 그때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고 싶었던 대표는 따로 있었어요. 서청원 맞아요. 대표. 맞아요. 그런데 서청원 대표가 안 되고 김무성 대표가 어렵게 전당대회에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서로 지금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박근혜 대표는 또 김무성 대표 인정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맞아요. 또 김무성 대표는 또 그 나름대로 막 나중에 뭐 계기다가 예. 결국은 총선 때 그게 이제 막 터져가지고 크게 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점점 앞으로 균열은 더 심해질 거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8.15 사면에 세상에 나온 우리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사면을 반대한 48%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효능과 역할을 입증하겠다라면서 내년 6월 선거에서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첫일성 어떻게 들어주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조국 대표의 사면 이제 그 앞으로의 행보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선거에 나올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요? 예.
기본적으로 사면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음. 근데 제가 조국 대표 참모라면 조금 더 뭐 형기가 지난 다음에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막 형기 때문에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온다고 2년 받았는데 막 이런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네네. 그런 논란 자체를 그냥 불식시키고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2030년도까지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큰 주인공은 조국 전 대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내년 지방선거든 재보궐선거든 2018년도 총선이든 2030년 대선이든 조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뭐 합당하느니 조국이 어디 출마하느니 혁신당이 뭐 어디 가느니 이게 중심 화두가 될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아직 조국 전 대표를 능가할 만한 대선 후보급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그런 분이 안 보여요. 아직 스타가 없구나. 네. 네. 그래서 조국이라는 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5년간의 정치 스케줄은 조국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오늘 한겨레의 인터뷰를 보니까 분노가 보여지더라고요. 왜요? 윤석열, 한동훈 씨 가만 안 두겠어. 막 뭐 국민이 용서해 주라면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게 읽혔어요. 딴 거보다. 진짜. 그래서 이제 본인 8개월 동안 성찰하셨다고 했는데 네. 성찰은 안 하시고 가슴속에 원한만 더 가득 차가지고 나오신 것이 아니냐. 앞으로 피해 보복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조국 대표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복을 합니까? 아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메시지를 내면서 더 강하게. 솔직히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시키겠다.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네. 조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국 대표의 운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장 소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네. 근데 사실 좀 종속 변수가 됐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의 선택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 사면이 여러 논란이 있고 뭐 여러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선택해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복권이 됐기 때문에 이 정치적 관계에서의 어떤 뭐 모나는 행위를 하면 바로 배신 배반 프로그램에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난번 총선에서 어쨌든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면서 12석을 잃었지만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이재명과의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 그럼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이고 거기서 어떻게 말하자면 그냥 좀 격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은혜를 갚나 보겠어 이렇게 이제 판단할 거거든요. 바라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조국 대표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을 넘어서는 인지도나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좋던 싫던 뭐 호던 불호던 인물이 정치인이 없는 상태에서 뭐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뭐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통제 가능해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에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과 뭔가 이간질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이게 없지. 결국에는 네. 뭐 조국 전 대표가 나옴으로써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서 사실 취임 초기에 이렇게 정치인 사면을 하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거를 모르지 않을 거고 당사자도.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이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지지층이 많다라고 해도 일정 부분 민주당과 지지층을 공유하는 성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뭔가 민주당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동력에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거는 조국혁신당 자체의 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팬덤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그렇지, 있고 그렇지. 예.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독자적인 욕심을 위해서 혹은 독자적인 뭐 위치를 갖기 위해서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면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거는 뭐 검찰 개혁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조국혁신당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그리고 뭐 내란 특검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될 메시지들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우군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마치 뭐 정청래 대표와 손잡고 짜고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를 치겠다 이런 시나리오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 그 전 대표가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썰이 있잖아요. 사실 크게 봤을 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뭔가 풀어줬다 하는 것과 밀려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당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조국 전 대표 나와가지고 당장 뭐 된장밥 먹고 뭐죠? 그 툭불 소고기 먹고 된장밥 내밀기인가요? 뭐 그건 하여튼 좀 짜쳤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다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고 뭐 지금 오늘도 보니까 한겨레 신문 인터뷰도 나오고 저기 김어준 방송 거기 유튜브 갔죠? 네.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거의 뭐 유력 대권주자 행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2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취임한 지 그렇지. 2달밖에 안 됐고 연말까지는 정말 대통령의 시간을 갖고 가야 되고 네. 내년에 지방선거 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대통령이 풀리 있어야 되는 대통령의 시간인데 이 대통령의 시간에 그야말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무슨 벌써부터 대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차기 대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여권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좋죠. 정말 안 좋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좋은 그림인데 이게 벌어졌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국이 이제 등장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국 대표가 뭘 움직이고 뭘 이재명 대표한테 뭘 해대는 말을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셀 때인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한 마이너스고 아하. 여권 그래서 분명히 오늘도 보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 그 커뮤니티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난리를 치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글쎄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여론적으로는 뭐 조국 대표가 반반의 여론을 갖고 있다고 치고 뭐 그거 세부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중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국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게 장기 문재인 정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담론적으로 한번 실패했던 이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게 마치 현재 진행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처럼 인식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윤석열 3년이 너무 길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조국이라고 하는 어쨌든 구체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사실상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이 태동됐을 때 조건,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은 이미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은 지금 민주당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의석과 뭐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조국만 남는 상황인데 이 조국만 남으면 어떻게 되냐? 장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조국이 가지고 있는 개인 서사에서의 어떤 대립과 원한만 남는데 이게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꼭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는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한 이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되살아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냐 이거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조국을 보면 누가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르는 과정, 연상되는 과정들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떨쳐도 되는 짐인데 이제 다시 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하. 저보다 한겨레 기자 맞아요? 무슨 뭐 정론집필하시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닭간다이 패널이에요.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제가 그 조국 전 대표께서 감옥 가시기 전에 네. 그 다음 날 원래 네. 만나기로 했었어요. 소장님을. 네. 청와대 앞에서? 네? 청와대 앞에서? 아니 저녁을 한번 먹기로 아하, 했다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네. 좀 나누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전에 잡았는데 갑자기 감옥 가셔가지고 못 네. 뵀는데 나오시면은 제가 곧 뵙겠다고 했었거든요. 아니 뭐 그래서 정인 약속이 그 배-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 감옥 들어가셨으니까. 가셨어요. 네. 이제 그럼 나오셨으니까 면회라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안 되고 제가 면허한다 그러면 안 안 되고 돼요? 나오시면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나눠볼까. 그럼 네. 만약에 이제 좀 조국 전 대표를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아니 그냥 듣고 싶어요 진짜 감옥에서 뭘 생각하셨는지, 네. 진짜 대통령 꿈이 있으신 건지. 네.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최근 메시지를 보면은 본인이 입시 비리 문제나 정경심 교수가 감옥 간 것에 대해서 과거에 사과를 많이 했다고 하시지만 문맥을 뜯어보면은 계속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뉘앙스가. 그래서 진짜로 그러신 건지 향후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한번 쭉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곧 한번 문자 넣어서 저녁에 한번 뵙자고 제가 하려고요. 저희 회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 조국 얘기가 지겨워갖고 진행을 관뒀거든요. 맞아. 그 얘기가 지겨워서 그만뒀다. 네. 그만두신 네. 이유가 그만을 네, 할까요? 네. 그러면? 우진중건이 앉아 있었는데 예. 그 방송을 하다 보면 45분이 되면 늘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이슈를 얘기하더라도. 도루마무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요새 다시 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게 다 조국이야, 예, 이게 조국아.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과연 다시 나타났으니까. 예, 좋은 상황인가 네. 근본적으로 그 조국 얘기만
늘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근본적인 고민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의 존재가 점점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조국 대표의 그 앞으로의 행보, 사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께서 대충은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지금 보면 입장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죠. 이제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사면이 네. 됐다는 결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서 이 사면이 필요했다라는 거를 증명하겠다. 네. 그러니까 결과를 이제 본인이 앞으로 보여주는 과정으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뭘 하겠냐 보면 결국 뭐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의미한 뭐 결과를 거두든 아니면 뭐 유의미한 우호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든 뭔가를 하겠다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둘 중에 뭐를 나가고 뭐 이거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오히려 그냥 좀 정치적인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진짜 목적은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선거에 뛰어들 거는 분명해 보이죠.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뭐 민주당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선거를 그냥 지나칠 것 같지는 않죠.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군, 우호적인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민주당에. 그렇죠? 차별화 있는 뭐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행보를 걷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독자적인 행보를 해도 그 틀 자체가 우군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군이 아니라 원래 주류 아니에요 조국 대표가 주류 아니에요? 글쎄요.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주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비주류였고. 야. 근데 과거죠, 그것도. 뭐 그 뒤에 당이 또 개편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주류라고 하면 이게 장기 문재인 정부라니까요. 그러네. 네. 근데 그 8.15 때 이제 특별 사면이 되고 나서 그날 바로 이제 국민 임명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찌 보면 이제 조국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하니까 임명식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왜 안 나타났을까? 참 이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서 이재명이랑 조국이랑 악수하고 인사하는 와. 장면이 잡히면 그거는 뭐 진짜 대형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형 이벤트네. 네. 이건 진짜. 알아서 피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갈수 없는 피해 자리죠. 주신 네.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하면 이제 초청을 했을까 근데? 초청자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조국 초청이 전 됐을까? 장관을 초청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초청이 됐을까? 이것도 네. 궁금하긴 하네요. 예. 작가님이 알아봐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제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약간의 그 뭐랄까요 두 당의 행보가 조금 저 파워가 점점 조국 혁신당이 좀 커지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대표의 활동폭은 사실 지금 제한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정도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사면을 해줬는데 지난번처럼 호남에서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조국 대표의 출마를 놓고 전체 판을 딜해야 되는 상황이지. 네.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돌아왔으니까 독자적으로 뭘 해보자 이럴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군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게 네. 사실 저 말이랑 맥락이 좀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활동의 폭이 혹은 방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팬덤이 있는 건 맞죠. 근데 그게 민주당의 지지층과 완전히 다른 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독자적으로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걸어버리면 있는 것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조국혁신당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당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정당 같은 경우에는 네.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아직은 그렇게 주목받는 대권 주자가 없는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있잖아요. 있지.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때에 어느 정도 호남에서 네. 조국혁신당이 의석을 좀 차지하고 의석이 아니라 그 뭐 단체장 차지하면은 분위기가 조국혁신당에 쏠릴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호남에 출마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쟁도 외전보다 내전이 더 잔인하거든요. 그렇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우호적인 관계 분위기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낭만적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원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지난 작년 총선 때 많이 네.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서 네. 원내 교섭단체를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네. 그걸 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계속 안 해줬잖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우리의 당세가 상당히 약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원내 교섭단체 하면은요, 진짜 정당 보조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지고 각 상임위마다 간사가 되거든요. 그럼 국회 운영의 주도권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도. 근데 민주당이 안 해준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독자적으로 해보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거 합당에 갈등이야.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안 해요.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 네. 할 수 있다. 진짜요? 그거 말고 다른 말하자면 경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더 잘하시지만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광역을 다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아니, 그 선거연대를 하면 되죠. 선거연대. 네. 합당 굳이 합당은 안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연합 같은 연합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조국의 출마를 고리로 한 딜이면 대부분의 조국혁신당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카드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다 민주당한테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뭐 사실 합당도 조국신당에서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둘 다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합당에 대해서도. 근데 뭐 조국 전 대표는 이제 뭐 내년 초 열린 자세를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그 급한 카드는 아니죠. 뭐 당장 합당을 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이제 앞으로 전국은 여권의 이제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여기 정청래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을 축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때 왜 옛날에 또 옛날 얘기 또 해야 되겠는데 김무성하고 이제 오늘 많이 나오네요. 있지만 이 옛날 그때 또 한 명이 있었잖아요. 유승민 원내대표 있었잖아요.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묘한 관계였는데 나중에 이제 김무성, 유승민이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김무성, 유승민 간에도 끊임없이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차기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들 자체가 이번에도 이제 어떤 여권에서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에 너무 빨리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여기 정청래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물론 당 바뀌지만 거의 같은 우군이잖아요. 그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들로서 서로 경쟁하고 물론 거기에 김민석 총리도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쟁이 쭉 펼쳐지는 게 그게 앞으로의 어떤 전국 흐름 크게 이제 그에 따라 요동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조국 전 대표를 이번 사면 복권회 중에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권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냥 풀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든 간에 일단 경쟁은 3자 구도가 제일 재밌어요. 예. 그래서 뭐 방송도 공중파 3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3자 구도가 제일 재밌고 우리 뭐든 여의도 너머의 경쟁 방송은 뭡니까 그럼? 아직 없습니다. 안 넘어.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광고판에 광고가 들어오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직 광고가 아직도 비어 있네. 좀 서운하네. 그런데 언젠가는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예. 한 달 잘하고 되기 전에 가시는 한 달 거예요. 되기 전에 저희가 만 되기 전에 아마 이 광고판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작가님이 박지원과 우리 조국혁신당 합당만이 유일한 살 길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고수들의 처음을 우리가 정치해 이렇게 보시죠. 열심히 얘기했는데 왜 작가님의 의견으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예. 자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후원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후원 계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챗도 저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방법 이용해서 저희한테 후원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고 사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도 꼭 이번 달 안에 8월이 넘어가기 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8월이. 진짜. 지금 가슴 쫄깃합니다. 지금 안 들어올까봐. 공약을 하나 거세요 진행자가. 뭐를요? 공약. 안 들어오면요? 광고 들어오면 뭐 한다. 광고 들어오면요? 네. 광고 들어오면 진짜 제가 매일매일 물고 빨고 할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뭐 어디 뭐 저기 업장에 가까운 데 있으면 제가 직접 가서 응원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을. 네, 방문도 해드리고 뭐 그게 큰 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저희가 단가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초창기라서 단가가 굉장히 싸니까 좀 많이 입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덕시장 인근 상인분들 광고하시면 김기욱이 간다. 예, 뭐 소상공인, 중상공인, 대상공인 상관없이 많이 껴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광고 좀 하시죠. 한겨레가 먼저 들어오면은 네. 제가 그런 권한이 없어갖고 예? 그런 권한이 없어. 아니 권한이 없어도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예? 한겨레가 다 깐다 TV에 광고한다. 너무 재밌다. 좋다. 이렇게 신문 낼리예요. 아 좋네. 이게 진정한 통합이지. 예? 좋네. 이게 화합이고. 예? 제가 힘만 있으면 한겨레 한번, 20일. 예, 해드리겠는데 20일에서도 제가 뭐 광고를 건드릴 수 있는 힘은 한겨레 20일 들어오면 제가 광고비 21만 원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선그으시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저희가 우리 아까 김한 기자님께서 항상 아까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조국 얘기에 대한 약간 좀 로이로제가 있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는 약간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김건희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얘기를 지금부터 끝날 때입니까 이제? 끝날 때 아직 멀었는데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서 김건희 얘기로 넘어갈 텐데 넘어가기 전에 5천 원을 후원해 주신 우리 글로벌 요다님의 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 후원 소개 안 한 적 그러셨는데 이분께서 두 번이나 5천 원씩 만 원을 큰 돈을 이렇게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셔서 너무 좋다. 예, 닭간다 TV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한 기자님 뭐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틀었는데 애가 보던 로블록스 화면이 갑자기 또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랬어?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틀어보려고 그랬죠. 자, 김건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이제 구속 후에 첫 번째 소환 조사를 했는데 소환 조사에서도 얌전하게 좀 갔으면 어떻게든 끌려갔으면 이제 좀 잘 진술하고 검사에 좀 협조를 좀 해야 되는데 진술 거부권을 좀 행사했다고 합니다. 조사에는 임하면서도 진술은 거부한다. 이거는 무슨 또 전략인지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하도 많은 일을 해가지고 네.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진술할 수가 없는 거야. 저거 내가 했나 안 했나 헷갈리기도 말했다가 하고. 이상해질까봐.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에서 뭔가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특검 처음에 조사 받았을 때 서희건설에서 목걸이 이거 사준 거야. 막 이거 증거 자료 내니까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뭔가를 얘기했다가는 되치기 당하겠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한 두세 번까지는 네. 특검이 뭘 가지고 있는지 뭘 물어보는지 뭔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거 한번 탐색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뭘 김건희 여사예요. 그냥 김건희지. 김건희가 그러면 조사에 임하는 자세,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다 얘기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죠. 아니 이렇게 된 마당에 뭐 숨길 게 뭐가 더 있겠어요. 뭐 어차피 파면 나올 거밖에 안 남았고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끝까지 이렇게 뭐 진술 거부하고 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재판 안 나가고 수사 협조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쌍으로 둘 다 이제 헛짓거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뭐 이미 밝혀진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로이님께서 2만 원을 또 후원해 주시면서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소장님, 경찰청. 한결같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왜 이렇게 놀려요? 아니요. 아니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장성청 하시죠. 장성청장님. 이름 바꿔요? 이름을 바꿔. 네. 우리 장소영님 응원해 주시면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특검이 오늘 10시 김건희와 김혜성 그리고 건진 법사를 대동해서 대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가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알아요. 딴 분들 안 받아보셨잖아요. 그 경험 있는 사람 저 얘기하는 게 안 좋지. 받아봤어요. 네. 네.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같이 부른다라는 거는 100% 대질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본인들에게 물어봐요. 대질 조사 하겠냐. 음. 근데 거부한다 그러면 또 대질 조사를 못 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유리한 쪽에서는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합시다라고 할 거고 아씨 이거 대질 조사해가지고 내 뽀록 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해요. 불리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려고 하고 물어는 보겠지만 당사자들의 거부로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그러면은 건진 목사님 우리 얘기 좀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겠냐고.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특검에 어쨌든 지금 진술을 받는 압박 전략인 것 같아요. 3명을 불러놓고 예를 들면 김예성 씨나 건진 법사는 대지를 하겠다라고 김건희한테 얘기를 하겠죠. 네. 하시겠냐? 김건희 안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복잡해지겠죠. 예를 들면 김예성이 왜 베트남에서 들어왔지 갑자기? 근데 왜 나한테 뭔 진술을 했지? 네, 막 뭔 이러고. 진술을 했지? 나한테 왜 엄청 초조할 것 대지를 같은데. 하니까 이거 자체가 특검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지만 그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를 압박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뭐 대질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저는 뭐 사실 김건희 여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 진술 거부권 행사는 사실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시비 걸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진술 거부도 하는 사람이 대질 신문 하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한다 그러죠. 그러겠지.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 특검이 지난주에 이제 목걸이 가지고 이제 크게 해먹었는데 이제 메뉴가 당분간 좀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라도 기사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흘리던데 굳이 뭐 이런 수사까지 흘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뭐 김건희 여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그런 선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 저도 진술 거부를 했거든요 그때. 네. 그런데 본인도 하셨구나. 옆방에 와 장창청 회장. 네, 옆방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아, 진술을 뭐라고 했을까? 나에게 불리한 거 했을까? 그럼 유리한 그런 거 생각도 했을까?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라도 내가 말을 할까? 그렇지 맞아요. 어. 지금은 그냥 사실대로 먼저 얘기를 할까? 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한 압박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작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에 태우는 거죠. 저쪽 열차는 출발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넌 부딪힌다라는 게 되는 거죠. 피해라, 예. 피해라. 나이스 비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유가 좋았어요. 아. 예. 달리는 열차를 예. 마주보고 달리기 했다라는 걸 고지해 주는 거죠. 김건희 씨 근데 약간 변호인단 보면 허를 찔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할 때 반클리프의 진품이랑 모조품을 모두 확보했다라는 게 당일날 12시쯤에 처음 특검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어떤 사람도 김건희가 어떤 캐릭터라도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사실 멘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수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좀 한번 무너뜨린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지금 이종호 씨도 그렇고 김예성 씨도 그렇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특검 별건 기소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클리프 하나만으로도 지금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압박감이 되고 아마도 전략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비리를 어떻게 대응한다, 개인 비리는 어떻게 대응한다, 권력형 비리는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다 미룬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큰 틀에서의 전략 기존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반클리프 목걸이가 뭐 그거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말하자면 김건희가 지금 이렇게 진술에 대한 게 무너졌고 그 상황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러니까 와서도 진술 거부하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흘러 나오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건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뭔가 이거를 지금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라는 것을 지금 계속 연구할 것 같은데 가장 현명한 태도는 협조죠. 협조해서 가장 현명한 예, 태도는 말하자면 다 말하는 거죠. 뇌물을 아, 알선수재로 바꾸고 어떤 거는 증거가 네가 범행을 저지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이건 처벌 안 할게 뭐 이렇게 빼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처벌만 요구하는 게 김건희 입장에서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어차피 내란이랑 이거가 되면 뭐 양형을 깎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버티는 거고. 혐의에 따라서 양형을 달리 갈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합리적인데 그렇게 안 하겠죠. 평론가의 입장과 김건희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평론가 입장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실직고 해라. 그게 이실직고 해라. 맞는데 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다수의 이제 피의자 진술 조서를 제가 작성도 하고 예. 조사도 받아봤는데 경험에 의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 왜냐하면 말하다 보면 꼬여. 아. 진술 조서가요. 앞에서 막 뭐 물어보다가 뒤에 또 가면은 비슷한 거를 뭐 단어만 다르게 해가지고 또 물어봐. 또 물어봐요. 그래서 오. 진술에 여러 가지 부적절함, 모순된 거를 잡아내가지고 어. 그냥 공격 들어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얘기만 듣고 있다가 그냥 형량 그래. 때리면은 변호사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변호하는 게 가장 현명한 태도가 아니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아 진짜 그래요. 나중에 네. 혹시 받으러 가시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조서 받으러 가시면. 나중에 혹시요?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혹시 만에 하나. 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네. 예. 아 그런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것 같고 너무 쫄보라서 예. 자 어쨌든 뭐 그 윤건희 부부가 지금 둘 다 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두 사람의 특권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단독 잡견장 사용이 예, 제한이 됐다. 예. 단독 잡견장 사용이 제한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두 사람이 이제 따로 예, 특권을 또 이용해서 만나지 못하게 만들겠다. 특별면회라고 하거든요. 네. 변호사들. 그래서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네. 변호사들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소파도 있고 저 거기 가봤거든요. 네. 소파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아주 편해요. 좋은 곳이군요. 차도 안 가보셨어요? 특별히? 네, 안 네. 경험이 없죠 우리는. 갈 일이 없죠 사실. 특별면회는 왜 네. 말이 가지 않나요? 특별면회는? 아니 일단 그 거기에 만나러 갈 분이 제가 교도소에 없어요. 지인이 없죠. 없어. 거기에 만나러 갈 네.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지인이 없네.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는 이제 무슨 플라스틱 판, 투명 판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 이제 에어컨이 있나 하여튼 그 편한 상황에서 변호인들을 접견하고 만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변호사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일반 접견을 하면 굉장히 눈치가 보인대요. 오래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 기다리고 있고 막 옆에 하는 얘기도 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분 예, 정도. 특별 접견 때랑은 달리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사실 옆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들리고 이러면 구치소 내에 어떤 소문도 날 수 있죠. 그럴 수 야, 있지. 윤석열이 변호사 만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 네. 뭐 이런 얘기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은밀한 얘기를 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러면 사건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또 사건 관련된 얘기만 할 것 같지 않잖아요. 앉으면 일단 15분 자기 신세한탄 시작할 것 같은데 야, 막 이러면서 아 너무 덥고 막 이런 너무 가야 되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 이런 그 제한 조치가 필요했던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특혜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뭐 핸드폰을 이제 반입하게 했고 네. 뭐 사용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그동안 본인은 건강 때문에 나는 재판도 못해, 뭐 수사도 못했지만 그동안 너무 접견을 많이 했던 것도 드러났고, 심지어 그 접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한 특혜 혹은 뭐 편법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당연히 필요했다라고 봐요. 아, 그래도 전 대통령으로서의 좀 예우를 지켜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뭐 너무 예우를 많이 해줘서 지금 그런 거죠. 우리 속담에 매를 번 거예요 이게. 약간 뭐 저는 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정행정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인이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뭐 속옷정이라고 불리는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국민 한 명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법감정에서 사실 아무도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본인의 매를 벌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본인 매를 벌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김은주님께서도 2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얘기 하신 줄 알아요? 뭐라 하셨어요? 나 이거 장성철 소장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우리 장 소장님 고정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2만 원을 투척. 감사합니다. 투척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만 원 다 저에게 주십시오. 예. 저희가 출연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남 총각님께서도 10,000원을 투척해 주시면서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되나요? 이렇게. 아 그거 제가 한동훈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냐 그랬더니 네.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요? 뭐 이런 거 주고받았대. 뭐 이렇게 막 중요한 뭐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브이로그네요. 네, 지금 전화 안 네. 받는데 좀 브이로그. 전화 좀 받으라고 그러시죠. 그건 그런 이제 거라. 본인 말씀이고. 네. 그러니까 전화 본인 안 주장이죠. 네.
원래 이제 친하셨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를 아니 하는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황선영님께서도 10,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황선영님 고맙습니다. 예.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보내주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10,000원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가 후보 연설회를 방해한 데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검토했는데 최종 결과는 그냥 옐로 카드 경고를 이럴 줬습니다. 거면 왜 했나. 네. 근데 또 전한길 씨는 그냥 얌전히 있으면 되는데 윤리위원회의 내용을 자랑 삼아서 또 공개를 하기도 했죠.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박선미 의원님 이거 아니 어떻게 이게 보시는지. 예. 윤리위에 갔다 온 내용을 이제 한 게 사실 이른바 이런 거 아니에요. 윤리위 갔다 온 썰 푼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갔더니 이제 본인이 얘기했더니 역시 일타 강사라 그런지 말씀을 잘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어떻게 중징계를 때리겠다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저는 이거 애초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보고. 징계까지도 사실 뭐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라도 해야겠으니. 근데 사실 하나만한 경고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자정 적용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 마치 중징계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윤리위에서 내린 결정은 전한길 씨 소명이 다 맞는 것 같았다. 그게 다 진실인 것 같았고 그게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한길 씨가 전해준 그 윤리의 분위기만 봐도 그렇고 이거는 전한길 씨한테 우호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는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할 마음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좀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네. 지금 전한길 씨 한 명 징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이라는 문제는 국민의힘이라는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일시 정상이에요. 정상. 드러난 정상이에요. 그래서 전한길 한 명 걷어내면요. 또 다른 제2, 제3의 전한길이 등장합니다. 저는 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왜 저망이 됐나?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는 보수의 적자가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보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맞아요. 보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후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양자로 제사 지낼 사람 없으니까 양자로 들인 건데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날려먹고 종갓집 불태운 거거든요. 그 종갓집 불태워놓고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한길 같은 각설이들이 몰려와가지고 홍조 먹겠다고 지금 몰려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엮여가지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옛날에 의리 때문에 또는 또 자기가 이제 빚을 진 것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재련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일 나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악용하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윤석열과 재련해야 되는데 지금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마치 그 강경 지지층이 몇 프로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악용하는 전한길 같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 대통령과의 선을 끊는 국민의힘 보수가 이거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파시스트잖아요. 그렇죠. 망상에 사로잡힌 파시스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과는 이런 보수 아니에요. 우파 아니에요. 맞아요. 선을 빨리 꺼야 돼요. 네. 끊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전한길이든 무슨 장동혁이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그 다음에 선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전한길이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주는 거는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뭔 도움이 돼요? 야당 입장에서? 네,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무슨 도움이? 아니 뭐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전한길 씨가 파이가 커진다? 본인이 하니까 컨벤션 효과 있다 이 얘기 하신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본인 주장이고 본인 망상이죠. 그거는. 그래요? 네. 아까 각설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각설이가 공연을 재밌게 한다고 시장 매출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인간관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웃긴 건 증상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이 각설이를 평론가나 외부에선 각설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사람들은 각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각설 선생님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본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바이럴이 많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이 언급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듯이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많이 거론을 하는 건 맞지만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아, 부정적인 걸로 화제가 되는 것만큼 안 좋은 거는 없는 거죠. 제 황교안 대표 체제 때 국회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스팔트 세력들이 집회를 하고 국회 담 넘어가자고 한 현장에 제가 취재 있었는데 네. 그때 막 승리 선언하고 그랬어요. 우파가 맞아.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인 적이 없다. 제가 볼 때 몇만은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해서 우리가 국회를 담 넘어가고 끝장내자. 그래서 엄청 거기가 승리적이었어요 분위기가. 근데 그 다음 선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역사상 그 정당의 역사상 최다 말하자면 패배를 한 거잖아요. 최대 패를 한 거잖아요. 그 지금 분위기는 그때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사람들이 말하자 그래도 저 사람들은 특정 세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정 기능이 후에 발휘될 수 있었는데 지금 전환길, 그러니까 정강훈에서 전환길로 넘어오면서 나빠진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무대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유튜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조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내가 저기 안 가면 난 저거 동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전환길이 지금 갖고 있는 건 그런 어떤 허장성세인 거죠. 근데 그거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 기반 워낙 약해졌고 사실상 이제 말하자면 붕괴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힘이라도 좀 잡아보자 이건데 그게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인 정당의 기능이냐 이거에서는 굉장히 좀 오히려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환기를 엄호하는 세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우리 또 전환기를 또 이렇게 엄호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어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될 사람들인 것 같고, 이거 믿고 사실 전환길이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두 사람 믿고 또 이렇게 까부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당 대표나 중진 의원들이 전환길 씨를 상당히 예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네, 전환길 씨가 상당히 기가 살았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뒷배가 어제- 있는 거지. 네. 네. 어제 TV 토론을 보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황교안 뭐 이런 사람들도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내보낸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아주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아주 다른 분들이에요. 그러네. 외계인들이에요, 외계인. 외계인. 네, 그래서 지금 지구를 추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문수, 장동혁이 이제 되는 거죠 지금?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김문수가 되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번 둘- 주부터 장동혁 측을 밀고 있는 상승세가 좀 있다 친윤 그러던데요. 쪽에서 네. 조직을 한번 좀 세게 한번 가동시켜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는 그냥 김문수 후보가 무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선은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국힘을 오래 취재했고 그렇죠. 얼마 전까지도 당원이었고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이 국힘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거 참 마음이 아픈데 네. 그 지금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김문수나 장동혁 둘 중에 지금 한 명이 된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내의 어떤 개혁 세력, 뭐 한동훈 대표 측일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김문수 지도부가 됐든 장동혁 지도부가 됐든 대패를 하고 나가지고 물러날 것이다라는 걸 그래서 그 공간을 자기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던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물러날 것 같죠. 안 물러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러니까 물러날 김문수가 됐든 장동혁이 됐든 안 물러날 그 세력들이 한번 국민의힘에 발을 담그면요,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제 느낌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참패하잖아요. 네. 그러면 부정선거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부정선거 저 때문에 졌다라면서 벌써 피곤해요. 그 완전 그 뭐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당을 끌고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당을 가지고서 총선 공천권까지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나 이런 개혁 세력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은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패배하면 봐요.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지만 그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안 하고 아니다. 이제 저기 당사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가지고 또 이제 또 체조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 또. 나의 체력은 살아있다. 이거 정례화 시킬 수도 있죠. 다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ESP님께서 무려 5만 원을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어머,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훈 수석님의 분명하면서도 차분한 해석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한테 주시는데 멘트는 이동훈 우리 출연료로 수석님에게. 따로 주시지는 않는 개념이군요. 요거 모아서 저희가 이제 나눠드리는 형식으로 저희가 뽐빠이. 공산주의예요? 뽐빠이 이름이 이렇게 뽐빠이. 적시가 되면은 그냥 그 이름 한 사람한테 줘요. 그냥 인센티브 느낌. 만약에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되면 난 소개도 안 하지. 아, 그렇게 되면. 미안해요. 다 증거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날아가시죠. 우리 예.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소장님 네. 응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내부 말씀 감사하고 시간이 오늘 금방 가네요.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이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희는 내일 또 오전 10시에 라이브로 함께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클립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의도 넘어 TV의 닭간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오늘 네 분이랑 함께 해봤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